안녕하세요. 정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불안하시죠? 이제 둘째 학교에서 오면은 점심 저녁 먹여가지고 학원 보내야 되고 막 올 것 같은데 저기 뒤에 시계 한번 보실래요? 시계 한번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55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학원에서 별명이 애들이 이렇게 줘줬어요. 제가 수업하다가 제가 분필을 딱 내려놓으면 1분 안에 종이 쳐요. 그래서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분입니다. 자, 오늘 그 영어와 관련돼서는 제가 오늘 주제가 겨울방학 학습법이니까 국어 수학과는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주 실용적인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자제분들의 성향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가르쳐 본 결과 학생들의 성향이 보통 이렇게 좀 나뉩니다. 이제 국내파, 해외파. 이제 국내파는 외국 안 갔다 온 애예요. 해외파는 적어도 1년에서 6개월, 뭐 1년, 뭐 많게는 뭐 7년, 8년 살다 온 애들이에요. 성실파, 감각파. 왠지 들으면 성실파가 더 좋아 보이고 감각파는 왠지 좀 안 좋아 보이고 뭐 그런 느낌 들죠, 그죠? 내신형과 수능형. 그래서 보통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내신형 애들이 보통 성실하게 공부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수능형 애들이 보통 감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런 애들이에요. 저희 학원에 작년에 저희 반 이제 올해 제가 이제 저희 반에 있던 학생 중에 내신이 1.01입니다. 끝내주죠. 그래서 1.01이에요. 근데 작년에 수능을 어떻게 받았냐면 24233. 그러니까 전형적인 내신형 학생이었던 거죠. 3년 내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애들이 수능 공부해야 될 때도 내신 공부하고 내신 공부할 때 또 내신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신이 3년 통틀어서 1.01이었지만 수능 시험을 보고 났더니 최저등급 아무것도 못 맞춰서 그냥 저희 학원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올해 1년 동안 얘는 뭐만 하면 돼요? 수능 공부만 하면 되죠.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올해 수능 뚜껑 열어봤더니 11111. 네, 내신 1.0이라다가 11111. 순천향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충남대대 다 붙었어요. 그냥 이제 골라가면 돼요. 순천향대 가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통은 성실한 애들이 내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에 대한 끈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재수학원에 오는 애들을 보면 재수학원은 보통 두 가지 부류의 애들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의 기대치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그 성적을 받지 못했던 애들. 예를 들어 6월, 9월에 11111을 받았는데 실제 수능을 열어보니까 222. 그럼 자기 욕심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애들. 아니면 두 번째는 정말 지원을 잘못해가지고 떨어져서 갈 데가 없는 애들. 이렇게 두 종류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재수하는 학생들이 성실파 내신형보다는 감각파 수능형이 훨씬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능형 애들이 오히려 수능을 잘 볼 것 같지만 애들이 6월, 9월 때까지 수능형이기 때문에 내신을 그러니까 수능 시험 모의고사를 잘 보다가 오히려 수능에서 실제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이든지 다 이렇게 상호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실하게 내신만 공부하는 애들도 적어도 겨울방학 기간, 방학 기간,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텀 사이에는 수능에 대한 공부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예비 고1 부모님들 계신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놓는 순간 2학년, 3학년 때 다시 잡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비 고3 부모님들은 뭐 절실하게 느끼셨겠죠? 그래서 현재 입시라는 것이 수시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수시를 얘기하려면 내신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신의 끈도 전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양쪽 보완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어휘, 어법, 독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휘는 외워라 하지만 이해하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컨텍스트를 통한 이해와 암기입니다. 이거 정말 말은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책을 많이 봐서 영어로 된 책이나 글을 많이 봐서 그 글을 통해서 단어를 외우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어머님들 신문 볼 때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국어사전 이렇게 펴놓아서 같이 찾으면서 보지 않잖아요. 소설책 보다가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그 모르는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지 않죠. 그것처럼 애들이 영어로 된 신문을 많이 읽다 보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치 미국 애들이 영어 단어를 익히는 것처럼 그렇게 익히면 참 좋겠죠. 근데 이건 정확하게 이상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되려면 하루 24시간 영어를 써야 돼요. 어머님들 집에 가서 애들하고 영어로 대화해야 되고 애들이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다 영어로 배워야 돼요.
모든 텍스트가 영어로 돼 있어야 돼. 근데 아이들은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해야 되고 과탐도 해야 되고 사탐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풋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적어도 외국에서 7년, 8년 살다 온 애들이 아닌 이상은 한 2년, 3년 산다 온 애들이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보완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보완이라는 게 요거는 넘어갈게요. 보완이라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중에 나온 단어장과 두 번째는 자신이 만드는 단어장이에요. 시중에 나온 단어장이라는 건 그 서점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서점에서 파는 보캐뷸러리 책 집에 없는 부모님들, 학생들 없을 거거든요.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애들 책장에 꽂혀 있는 거. 대부분 책을 이렇게 옆을 보면 앞에는 진하고 뒤에는 하얗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보통 뭐 60일 완성, 뭐 30일 완성 그러면 앞에는 열심히 외워요. 근데 뒷부분은 안 외워.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날짜를 적어야 됩니다. 보통 보캐뷸러리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러면 안 돼요. 오늘이 12월 17일이면 16일이니까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이렇게 적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애들이 이제 60일짜리를 이제 겨울방학 동안 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고 애들이 외운단 말이에요. 첫째 날 외우겠죠. 양심 있는 놈이라면. 둘째 날도 보통 외웁니다. 셋째 날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셋째 날 못 외웠어요. 그럼 넷째 날 되면 양심 있는 애들이라면 넷째 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쵸. 어제 못 외웠으니까 3일치, 4일치 외우려고 그래. 그럼 3일치, 4일치를 외워요. 거기까지 좋아. 5일차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외우고 6일차에 삼척집 갔다 왔더니 7일차에 3일치를 외워야 돼. 그때부터 애들은 손을 놔요. 그때 북돋아 주셔야 돼. 괜찮아. 너 7일차 그거 한일 하면 외워.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24일, 25일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24일, 25일 못 외웠다. 그럼 12월 26일 날은 26일 것만 외우게 하세요. 어쨌건 한 달이 지나면 이 책이 끝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애한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책을 다시 반복하니까. 두 번째 반복할 때도 똑같이 합니다. 세 번째 반복할 때는 날짜를 적는데 이제 2배로. 네 번째 반복할 땐 3배로. 다섯 번째 반복할 땐 5번으로. 네 배로.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단어장은 적어도 3번 이상 반복할 게 아니면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3번 이상, 많게는 5번, 6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볼 때 완전히 다 봐야 된다는 부담감을 애들한테 덜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다 못 봐요. 자, 두 번째. 이제 나만의 단어장이라는 게 있는데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필기를 좀 잘했습니다. 제가 대원외고 나왔어요. 그래서 대원외고에 이제 필기를 좀 잘했는데 얼마나 잘했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 여학생들이 제 필기를 복사해 갔어요. 그러니까 흔치 않은 일이죠. 남학생의 필기를.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단어장을 만들면 얼마나 희양찬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대학 노트 막 300페이지짜리 사가지고 사전을 3개를 써요. 한영사전, 영영사전, 영한사전.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온다면 모르는 단어 쓰고 그 단어의 뜻을 15개 쓰고 15개의 예문 다 쓰고 중요한 별표하고 막 한 단어가 막 페이지가 3장씩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영어 공부를 하면 단어장이 막 10페이지씩 넘어가. 그래서 한 달, 2달 넘어가니까 막 대학 노트가 1권, 2권 쌓여져. 막 뿌듯해 죽겠어. 그럼 뭐예요? 외우질 않았는데. 특히 여학생을 이제 자제분으로 갖고 싶은 부모님들, 여학생들한테 제발 5단 노트 열심히 만들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학생들이 특별히 이렇게 꾸미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5단 노트를 만드는 데서 희열을 느껴요. 막 오리고 붙이고 막 색칠하고 막 별표하고 막 여기서 희열을 느껴.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 의미가 있는 거지. 갖다 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단어장 만들 때 최대한 심플하게 시간과 노력은 최대한 덜 들이되 많이 볼게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그냥 노트예요. 뭐 수첩 같은 것도 아니고 노트에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독해하다가 모르는 단어 나왔으면 단어 하나, 뜻 하나인데 그 지문에서의 뜻 하나. 단어 하나, 뜻 하나, 단어 하나, 뜻 하나. 그러면 똑같은 단어가 첫 번째 줄에서 에이전트라는 뜻이 비밀 첩보원이라는 뜻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같은 페이지에 에이전트가 대리인이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뜻에 같은 페이지에 에이전트가 주체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간에 뜻 하나, 단어 하나. 왜냐면 학생들에게 다이어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애들이 에이전트의 뜻 사전 찾아서 6개를 적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6개를 외웠어요. 열심히. 그럼 애들이 독해할 때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딱 보면 아, 내가 그때 6개 뜻을 외웠지. 6개가 머릿속으로 쫙 지나가면서 아, 여기서 5번째 뜻인가 보다. 이렇게 애들이 독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이해 못했던 그 뜻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 근데 그게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해주면 참 좋겠는데 애들이 그렇게 많은 컨텍스트를 보지 못하니까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단어라는 게 수준이 세 가지예요. 난이도 상중하. 하에 해당되는 단어는 사과, 애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애플이 사과라는 걸 애들이 한 80살, 90살 먹을 때까지 까먹겠습니까? 안 까먹겠습니까? 안 까먹어요. 그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가 같이 인식돼요. 사과, 애플 똑같이 인식돼. 그러니까 독해하다가 애플을 보는 순간 이거 과일이었는데 아침에 먹었던 거 맞아. 아 이거 사과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플을 보는 순간, 사과를 보는 순간 인식되는 속도 똑같습니다. 이게 난이도 하.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고 까먹고 싶어도 까먹을 수 없는 단어. 그 다음에 난이도 상단어가 있어요. 난이도 상단어는 애들이 독해에서 자기가 모른다고 인정하는 단어. 애들은 자기가 모른다고 인정하면 그래도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신경 안 써도 자기가 외우려고 그래. 문제는 중급이에요. 이 중급 단어가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단어 시험을 보면 뜻을 정확하게 지을 수는 없는데 문장 속에 있으면 대충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돼. 그런 단어들이 애들의 독해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정확한 독해를 막는 주범입니다. 그 새끼들이. 근데 문제는 애들이 그걸 자기가 외워야 될, 자기가 공부해야 될 단어라고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뭘 통해서 보면 제일 좋아요? 컨텍스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숙달시켜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시중 어휘교재라도 봐라라는 거죠. 애들은 그런 단어 자기의 단어장에 절대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급 단어를 커버하기 위해서 시중 교재, 어휘교재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만의 단어장은 어떻게? 최대한 심플하게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어법입니다. 어법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법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무리 중학교 때까지의 영어 수업이라는 것이 어법을 강조하지 않다고 한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을 보겠죠? 학교에서 보통 7, 8분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거고 인강 선생님, 또 학원 선생님, 뭐 과외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볼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영어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영어 수업의 공통의 용어가 어법 용어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법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을 100% 이해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어법 용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 중에 일정 부분은 자기가 놓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에서 몇 년 살다 온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때 어학원 다녔던 애들, 얘네 어법 용어 잘 몰라요. 근데 어법 용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의미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자, 그럼 보면 관계대명사는 관계 더하기 대명사잖아요. 그럼 대명사는 대명사랑 똑같은 거 알겠다, 그죠? 그럼 관계라는 건 보통 선생님들이 관계는 접속사를 의미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겨야죠. 선생님 그러면 접속 대명사라고 안 하지 관계대명사라고 왜 합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게 정상적이에요. 물론 애들은 의문이 안 생기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해주죠, 이제. 자, 그럼 관계와 접속의 차이가 뭐겠냐? 관계가 더 끈끈해 보이냐? 접속이 더 끈끈해 보이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관계가 더 끈끈해 보입니까? 접속이 더 끈끈해 보입니까? 관계가 더 끈끈해 보이니까 접속이 더 끈끈해 보입니까? 관계가 끈끈해 보이잖아요, 그죠? 관계 대명사라는 건 앞 문장과 뒷 문장에 똑같은 것이 반드시 하나씩 있을 때 그때 연결해주는 게 관계대명사고 그 똑같은 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걸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문법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쓰고 싶지 않아도 자기들이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그냥 나와요. 그냥 아 이게 유사보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유사보라는 용어를 모르는 애는 저 인간이 뭐 하는 거냐? 아, 저 수업 굉장히 친한국적인 영어 수업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 집에 가서 이제 불명불만을 토로하는 거고 이해를 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던져주는지까지 100%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신에서의 어법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신이라는 시험은 이해한 걸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이해한 걸 표현하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서술형을 통해서. 서술형의 기본은 어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확한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어법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신하고 수능에 나오는 어법 범위가 다릅니다. 내신이 훨씬 어법을 심도 깊게 다뤄요. 희한하죠? 수능에 나오는 어법은 문제도 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독해와 가장 기본적인 게 나옵니다. 어머님들 이제 옛날에 공부하실 때 독해할 때 한 문장에 뭐랑 뭐를 찾아라 그래요? 주어랑 동사를 찾으라 그러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 두 번째는 동사의 자리에 동사의 형태 문제, 이 두 가지가 수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지면 관계사랑 그 위에 이제 그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동사의 자리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 4년 내내 수능 어법 문제 정답이에요. 그래서 수능 어법은 오히려 쉽다. 내신보다. 대신에 내신은 조금 더 꼼꼼하게 좀 해야 됩니다. 수능 어법 밑줄에 대한 이해라는 건 아이들이 어법 문제를 감으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법 도대체 여기다가 왜 밑줄을 쳤는지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어법 문제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어법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아이들이 독해 문제 푸는 것보다 어법 문제 푸는 걸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정확도도 높게 맞춥니다. 애들이 이제 어법 밑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밑줄을 5개 긋고 4개는 맞고 틀린 거 하나 찾는 거잖아요. 그죠? 틀린 거 하나 잘 찾아요. 근데 나머지 4개 밑줄을 왜 쳤는지를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 근데 그걸 왜 쳤는지 비로소 이해할 때 어법공 수능 어법공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나만의 어법 노트 만들기인데 요거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노트라는 건 아이들이 가장 꼼꼼하게 공부했던 어법책을 한 권만 고르세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가장 꼼꼼하게 그게 This is Grammar건 수능 기출 어법이건 아무거나 한 권 고르세요. 그리고 너가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내신 문제가 됐건 또는 모의고사가 됐건 다른 EBS 교재가 됐건 하여튼 어법 문제 나오는 족족 틀리는 게 있으면 갖다가 거기 그냥 그 해당되는 챕터에 붙이세요. 그리고 그거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씩만 훑어보면 돼요. 어법은 어차피 반복됩니다. 됐죠? 다음 독해입니다. 빠르죠? 네. 자, 글이라는 건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이제 글이 되는데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를 알면 글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빈칸 문제 틀렸다 그래요? 야, 너 빈칸 문제 왜 틀렸어? 이 단어 오해해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단어 많아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바로 그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력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 그 어학원, 또는 영어 유치원, 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외고 중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외국에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애매하게 살다 온 애들, 중학교 때 외고 준비한 애들, 요런 애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은 글을 빠르게 읽어요. 마치 우리나라 아이들이 소설책, 동화책 읽는 것처럼. 다 자기 애들 얘기했으니까 저도 우리 딸 얘기할게요. 첫째 딸이 8살이에요. 근데 얘가 하루에 책 읽으면 15권씩 읽어요. 동화책은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15권. 동화책은 읽을 수 있잖아요. 글자 몇 개 안 되니까. 애들이 영어를 그렇게 읽힌 거야.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의 글들은 빠르게 읽어요. 근데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지면 일례로 수능에서의 어려운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엔 지문의 내용이 대학교의 개론서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개론서에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미국 유학 갔다가 거기에서 미국 대학 개론서를 보고 놀진 않았을 거잖아요. 동화를 보고 했으니까 내용이 쉽고 문장의 구조가 쉽고 단어가 쉬우면 애들이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일을 하는데 내용이 어려워지면 단어를 알아도 문장 구조가 이해가 돼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력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3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빈칸 유형, 두 번째가 순서, 세 번째가 문장 삽입입니다. 평가원 시험을 보건 수능 시험을 보건 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넘버 5까지를 하면 이 3가지 유형이 4문제 이상 반드시 차지합니다. 근데 이 평가라는 게 그래요. 글이라는 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글 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글을 통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이 있고 글의 표현 방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있어요. 영어에서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이 주제, 요지, 제목 아니면 세부 내용 일치입니다. 이건 웬만한 애들이 안 틀려요. 글의 표현 방식을 물어보는 게 빈칸 추론, 문장 삽입, 글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글을 읽고 아 전체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단어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 외워야 돼요. 단어는. 단어 외우고 나서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고 나면 그 문장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밝혀낸 게 아까 말씀드린 빈칸 문장 삽입 순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정확한 독해 연습은 정확한 문장 해석은 어떻게 연습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예요. 한번 시켜보세요. 애들한테 집에 가서 독해를 하나 시키고 그 중에서 너가 제일 어려운 문장 하나만 찍어라. 그리고 그 문장에 해석을 써보라고 시키세요. 한글말로. 자, 해석을 썼어요. 그 다음에 해석을 쓰고 난 다음에 그걸 한글만 이제 읽으라고 그러세요. 한글만.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라고 그러세요. 분명히 자기가 사전을 찾아가지고 한글로 해석을 다 했어. 무슨 말? 다 해석했어. 근데 그게 우리말로 뭔 말인지 몰라. 그건 애들이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영어 단어를 한국말 단어로 옮긴 거예요, 그냥. 미스터 브라운을 갈색시 이렇게 옮긴 거야. 자, 한번 보시죠. 자, 왜 모든 영어 선생님들은 해설지를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보통 이렇게 공부해요. 애들한테 영어 공부하라 그러면 문제 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채점하죠? 채점한 다음에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해설지 보고 확인합니다. 근데 해설지는 뭘로 돼 있어요? 한국말로 돼 있죠. 그러면 애들은 영어보다 한국말이 익숙하니까 무조건 한국말로 이해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는 순간 영어로 인한 비판적 사고나 영어 학습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려면 해설지를 숨겨야 돼. 그러니까 숨겨놨다가 애들이 먼저 풀게 하고 정답만 불러주고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생각해보게 하고 도대체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어려운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해석해보게 하고 그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보라고 그러고 거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해설지는 그러면 확인 한번 해봐라 라는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 풀고 틀렸다고 해설지 보는 순간 영어 공부는 꽝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영어로 썼는데 요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요 미주시 부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건데 요게 한글만 한번 읽어보세요. 뭔 말인지. 그것 사적 영역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에 의해 오직 부분적으로만 혹은 흔히 오직 자기 기만적으로만 감소될 수 있다. 이게 작년 EBS 교재 한국말 해석입니다. 제가 한 단어도 안 고쳐서 그대로 갖다 옮겼어요. 애들이 저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걸 보고. 근데 애들은 한글이니까 보고 뭐 했다고 생각해? 이해했다고 생각해. 시험에는 이게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나와. 그러니까 더 못 풀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는 거랑 이해하는 게 반드시 다르다는 건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예를 하나만 들게요. 제가 이제 수영을 하고 싶어요. 수영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박태환의 수영 30일 인강 따라잡기. 제가 이제 이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 수영 인강을 막 들어요. 한 번 듣고 나면 부족한 것 같으니까 2번 듣고 3번, 3독해서 3독,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수영에 대한 지식이 막 다 쌓였겠죠. 그리고 나 한강으로 이제 수영을 건너야겠다. 수영으로 한강을 건너야겠다. 그리고 한강에 가서 바로 빠져들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자기가 직접 이해해서 몸으로 나오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습은 뭐 하는 과정이냐?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수업은 내가 몰랐던 걸 선생님을 통해서 채워가는 과정이죠. 마지막 복습이라는 건 그러면 내가 알았던 거 알았고 확인했고 몰랐던 거 선생님을 통해서 채웠으니까 이제 그걸 내 걸로 즉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복습입니다. 요 주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